네, 보신 것처럼 일본 정부가 미국의 우려와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두 분의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그리고 최요환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이 결국 어제 이 가기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왔고 국제사회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 같은 조치를 강행한 의도부터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일본이 명분을 삼은 거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이제 우리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또 민간인에게 이제 맡겼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속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한국이 일본을 이제 바짝 추적해 왔고 수출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안보 면에 보더라도 그동안에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 일본이 수평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일본의 이 보통국가 전략에 따라서 한국을 이제 수직적으로 이제 그 수직 관계로 재편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통해서 한국을 안보적인 이제 그 하위 국가로 재편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때려서 얻는 이익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통해서 얻는 손해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해서 저지른 것이다. 단순히 이번 사건이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 문제, 정치 문제, 사회, 편견, 문화 전반적인 차원에서 아베 정권이라는 폭주하는 극우 성향의 정권이 이러한 것들을 꾸미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 정부가 잘 갈파한 것이죠. 예, 뭐 전반적인 차원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견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 달 말부터 효력이 발생을 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해당이 되나요? 예, 뭐 사실 이쪽 뭐 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28일이면은 사실 이제 국칠 하루 전날입니다. 현재 1,100여 개의 이제 품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제 그 피해를 줄 수 있는 첨단 분야 뭐 100여 개 항목을 이제 그 겨냥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밝힌 건 아니고요. 일단 시범적으로 지난 7월 4일서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 상계 부품이 포함되어 있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래 산업으로 중요시하는 이제 수소 자동차라든지 이와 관련된 이제 탄소 섬유 이런 쪽들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공작기계 같이 첨단 공작기계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우리가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쪽을 주로 타격을 이제 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지정 전략 물자가 이제 260여 개 민간 품목이 있고요. 850여 개 또 비민간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총 이제 1,100여 개 이제 품목인데 이들 품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정부는 한 150개 정도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156개. 네,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대한민국 화이트 리스트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든 깨끗한 국가다. 화이트 깨끗한 국가고 수출 통제를 잘 하고 있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한다라는 것은 제대로 이걸 관리하지 못하니까 제외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인 건 방금 민간 품목이든지 무슨 품목이든지 이야기가 캐치올 전략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캐치올. 잡는다, 올, 모두 다 잡아서 일본이 제도적으로 수출 내지 수출입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이군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군요. 우리 정부라든지 우리 업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일본이 모든 수출과 수입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이전에는 그냥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깐깐하게 심사를 한다라든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더 문제가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28일 이제 3주 남았거든요. 3주 동안 어떤 변수가 나타날런지
그것도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바뀌게 일반 되는 허가, 것이죠. 예. 예, 일반 허가로. 그러면 그 어느 정도의 품목에서 품목만큼 그걸 바꿀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본에서 노리고 있는 거는 항상 한국이 어떤 부분에 아플까. 그래서 맨 처음 세 가지 품목이 찍은 것도 네. 한국이 제일 아프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찍은 거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치밀하게 좀 살펴봐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하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히로시게 예. 경제산업상 얘기할 때 일본은 뭐 별로 피해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자기들 스스로 얘기한 정신승리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아베 총리가 맨 처음 세계 품목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도 핀셋 포인트 규제라고 해서 일본은 전혀 일본 기업은 피해가 하는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일본 내부에 있는 반도체 회사부터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제산업상에 일본 기업에 피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기 위한 조치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피해가 있을 줄 뻔히 알면서 한국이 더 피해가 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당장 일본 증시가 예. 하락하는 거 보면은 네. 당장 영향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도 저렇게 알면서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우리 증시도 하락을 했습니다만 일본 증시가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데 어떤 요인들이 작용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일본 내부에 있는 자민당 사람들조차 이것이 보복이다라는 부분을 스스로 이렇게 속으로는 생각하지만 바깥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일본 기업인들 만나보면은 그 사람들 다 우려하고 있고, 한국에 10명의 국회의원 가서 많은 사람들 만났을 때 자민당에 있는 핵심 있는 사람들만 빼놓고 다 걱정하고 있는데 이 걱정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시장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계속 지금 논리가 서지 않으니까 망신당하고 있는 상황. 고노다루 외상 톡톡하게 망신당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증시가에서 하락세로 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인지 스스로 정신승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동안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를 해왔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무역 보복이다, 이기적인 민폐 행위다 이렇게 내놨거든요.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수위가 높은 메시지였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그동안에 우리 정부는 어제 김현정 국가안보실 2차장도 얘기했지만 뭐 공식 특사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이제 사실상의 특사를 이제 2번이나 보내가지고 일본 정부에게 설득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경고도 쭉 해왔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이제 협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일단 공격을 시작한 게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의 자제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로키라고 그러죠.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어떤 외적 노력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이 이제 사실상 폭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수출 규제 조치를 강행하자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일본이 우리의 미래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공격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 이 부분들이 일본이 이제 이번에 취한 조치 중에서 가장 악의적이다. 다시 말하면 뭐 일반적인 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처리에 대한 뭐 일본의 불만이라든지 또는 뭐 여타 특히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WTO 제소에서 이제 일본이 패배한 거라든지 이런 또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상응 조치라고 보기에는 일본이 취한 조치가 과도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어떤 이제 발전된 반도체라든지 수소 자동차라든지 이런 그 핵심 우리의 미래 산업을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잘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격노하는 이런 발언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우리도 맞대응 방안을 갖고 있다. 앞으로 이런 대응 방안들을 단호하게 취해 나가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들 어떤 것들을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뭐 종합적으로 했는데 일본이 이제 뭐 이번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속에서 나타났듯이 상대적 열세인 중국이 미국을 공격할 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반을 상당히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이 직접 나서진 않았지만 이미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중소도시나
또 그 농촌 이쪽에 타격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관광객들이 가지 않고 있고 네. 또 일본 소비재들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일본의 지금 최대 약점은 바로 내년 8월에 하계 도쿄올림픽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일본이 우리에게 지난번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를 가지고도 세게 걸어왔던 이유는 바로 이제 내년도 그 하계 올림픽에 대해서 전 세계 국민들이 과연 그 일본이 안전한가, 도쿄가 안전한가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이제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WTO에서 제에서 승리한 만큼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농수산물까지 포함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네. 꼼꼼하게 수출의 검역을 강화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좀 더 우리 논리를 밝힌다면은 일본이 상당히 뭐 실제 경제적인 타격을 넘어서 지금 아베 총리가 얘기하는 내년도 4천만의 관광객 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크게 좌절시킬 수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도 일본 서민 경제나 또 중소도시나 이런 데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적으로 우리가 맞대응할 수 있는 카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네. 우리가 사드 때문에 중국 그 여행객들 안 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난리가 났었죠. 지금 일본 방금 말씀하셨던 그대로입니다. 일본 지방에는 저 여행객들 지금 안 오기 때문에 난리가 났다라고 하고 그럼 누구 욕하겠어요? 그 사람들 다 아베 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제 여론전을 통해서 대응할 수가 있겠고 경제적으로는 지금 사실 일본의 경제력이 지금 1960년에 30대 1 그리고 1988년도에는 16대 1 그리고 지난 2017년까지는 3대 1로 우리가 쫓아왔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 딱 집어서 타격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여론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스탠드를 취한다면은 일본 정부 결코 이렇게 예전처럼 호락호락하게 한국 정부를 대하듯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려야 될지 예. 모르겠는데 지소미아라는 특히 한미일 동맹의 핵심 키워드로 될 수 있는 이 부분은 일본으로서도 아플 거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 지소미아 재검토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사실 그 지소미아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한일 정보보호협정이죠. 이 부분은 우리의 필요해서 제기된 것이 아니고요. 2009년도 북한이 은하 2호를 발사하고 또 핵실험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깜깜이었고요. 또 일본 열도를 가로지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정보를 입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 10월에 일본 외상이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협의에 들어갔다가 결국 이제 2012년도 우리 국무회의까지 통과했다가 여론 반발해서 무산됐습니다. 그러자 일본이 이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제 직접 자기네 요구가 안 되면은 미국을 껴서 하는 방법인데요. 결국 미국을 통해 가지고 2014년도에 한미일 정보보호 약정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에 정식으로 이제 11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는데 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도 두 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건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이제 둘 다 일본이 요청해서 우리가 이제 정보를 제공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은 2017년처럼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을 때는 실제 정보 교류 건수가 19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도 이제 일본 정보가 좀 필요했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한반도에서 평화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또 북미 대화, 남북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작년의 경우 1년 동안에 2건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17년도에 19건에서 2건. 올해도 이제 최근 5월 달하고 7월 달하고 북한이 단거리 또는 이제 방사포를 쏴서 2건의 그 정보 교류 실적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에 일본 정보를 얻지 않더라도 주로 이제 미군으로 통해서 확보했던 정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이 남쪽으로 쏘는 거는 뭐 일본 정보가 필요 없이 다 확인되는데 이게 이제 동쪽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일본 열도 가로질러 쏠 경우는 수평선 때문에 500km가 넘으면은 이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였는데요. 사실 이제 그동안에도 미군 정보를 가지고 활용을 했었던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일본 정보를 받을 경우는 우리가 좀 더 신속하다 이런 것 때문에 네. 우리도 뭐 그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만약에 일본이 이렇게 이제 보복으로 나온다면은 우리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또한 강경한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화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지는 않았습니다. 뭐 아직 3주라는 시간이
기간이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더 나아가서 뭐 일본으로 들어가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서 이제 비관세 장벽을 높일 수 있다. 네. 특히 그런다면 이제 우리가 수출하는 농수식품이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금융 경제 보복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작년 9월부터 일본에서 일본계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자금을 빼기 시작했어요. 예. 3월 달까지 보니까 한 3조 정도 빠져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융도 그렇고요. 방금 말씀한 농수산물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타격을 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할 것이고 우리 정부도 지금 29개 우리도 백색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화이트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그걸 세분화시켜서 가나군에서 가군에 있는 일본을 새로 만들어서 다군으로 하나 만들어서 일본을 다군으로 내놓겠다라고 백색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서로 이렇게 맞부딪히면서 서로 손해보고 피 터지는 혈투가 벌어질 것 같다라는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일으킨 것은 일본 아베 정부고 아베 정부가 저렇게 폭주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대로 항복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올 때 우리는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우리는 버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와 함께 국민들 총화 단결하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주 남은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는 건 당연하죠. 외교의 기본입니다. 항상 퇴로는 열어놓아야 되는 것이고 이 3주 동안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런지 역동적인 한국 상황에서 이 한반도 상황을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지금 확신컨대 우리 조 선생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물밑으로 뭐 양쪽의 협상을 한다든지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결과는 계속 추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주 남은 기간 동안 절차적으로는 어떤 절차들이 더 남아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지금 그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가기를 통해서 어제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했고요. 이 상황에서 일본 왕이 이렇게 사인하고 공포해서 결국 시행되는 것은 28일 날 시행이 되는 거겠죠.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우리도 백색 리스트가 있다. 제외하겠다라니까 어떤 절차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죠. 근데 그걸 제대로 방향만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품에 대해서 어떤 구체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전략을 미리 밝히는 거 아니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보니까 3주 동안 시스템에 맞춰서 움직여지긴 하되 앞으로 어떻게 바뀔런지는 항상 유동적이니까 조금씩 뭐 서로 간에 간을 본다고 할까요? 그게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3주 기간 동안 우리가 외교적으로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3주라고 하는 게 이제 방금 얘기를 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의 조치가 일단 도발을 일본이 해왔기 때문에 일단 우리의 대응도 비례적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고 했지만 어느 품목 할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홍남기 부총리도 우리도 백색 국가에서 일본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명단을 밝힐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어제 ARF 회담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이 백색 국가라고 하는데 이제 아시아에서는 한국밖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아마 그 아세안 국가들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은 배제돼 있었던 것 자체를.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지금 이제 그 대만의 경우는 백색 국가 명단은 없지만 포괄적 허가 국가로 이제 해서 예외적으로 이제 특혜를 주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이제 이런 그 한국과 같이 백색 리스트 들어가기 위해서 중국과 싱가포르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오히려 자기네들 백색 국가 리스트가 확대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오히려 한국이 빠졌다는 점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명했고요. 어제 그래서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여기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고 왕이 이제 외교부장도 약간 이제 일본이 좀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불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그 강경화 외무장관도 밝혔듯이 아세안의 각국에 있는 나라들은 그동안에는 자기네들이 차별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한국이 특혜를 받았다가 제외됐다는 걸 알고 우리는 그동안에 뭐였냐. 그리고 그동안에 일본이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 안보협력의 대상을 보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중국의 부상에 대비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하는데 적어도 동북아시아의 핵심 국가가 한국과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이 한국을 안보협력 국가에서 지금 배제함으로써 이런 그 한미일 공조에 이제 위기가 닥쳤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초기에는 이제 미 국무부 당국자가 이것은 미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가
열 몇 시간 만에 이제 심각한 사태로 파악하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다시 말하면 일단 원인을 이제 제공한 것은 일본이기 때문에 아마 일본에 대해서 백색 리스트 국가에서 뭐 다시 원상복귀는 어렵다 하더라도 아마 그 범위를 축소하거나 이런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또 만났습니다. 근데 한 30여 분간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큰 성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도 그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이미 그 전날 한일 외무장관을 이제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했고 또 미국의 입장을 이제 이른바 스탠드 스틸 어그리먼트로 해서 일종의 잠정 휴전을 하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사태 악화 조치를 하지 말자라고 미국이 공식 제안했는데 네. 일본은 그 자체를 이제 즉각 거부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우리 정부는 뭐 검토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짧은 만찬 시간에 바로 그 미국의 입장을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라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검토 끝에 지금 미 국무부가 아마 이 입장을 표명하고 아마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회담을 마치고 나와서 강경화 장관이 이제 짧게 기자들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미국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예, 또 다른 보도를 보면은 미 국무부 당국자는 별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제가 아까 방금 있거든요. 말씀드렸는데요. 네. 어제는 이제 그 일본이 이제 백설리스트 제외 조치 발표 직후에는 네. 국무부 당국자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했다가 이게 이제 열 몇 시간 지난 이제 오늘 이제 새벽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거기서 이제 미 국무부가 네. 우려를 표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미국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입장으로 지금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어떤 미국의 중재, 직접적인 어떤 개입 가능성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중재하기는 어렵다고 네. 봅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들이 전통적인 이제 그 미국 우방 국가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고 또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 부작용이 최소화하도록. 근데 결국은 이 부분이 이제 일본의 일방 조치였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일본의 조치들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을 할 거라고 보고요. 네. 한국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정부가 신중하게 이제 비례적 조치를 취한 것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제는 추경 배정 계획안 등을 의결을 했는데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 원도 반영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에 우선적으로 이제 반영이 돼야 될까요? 일단 2,732억 원이 반영된 것이 굉장히 유감이에요. 이 정도 상황이 나라가 난리가 났으면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더 나서서 우리 배로 합시다라고 해서 했어야 됐는데 그것이 안 돼서 좀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일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일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산업들, 예를 들어 부품 산업, 소재 산업, 장비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또 테스트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요.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히 이제 우선적으로 반영될 것 같고요. 이낙연 총리 이야기대로 분명히 일본이 선을 넘었고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본이 바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본이 뭐냐면 지금처럼 대기업이 전체 한국의 경제 생태계를 수직 계열화시켜서 밑에 있는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율성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아예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경제 생태계를 또 체질 개선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번 아베에 의한 폭주가 어쩌면 한국의 경제 생태계를 새롭게 의식하고 바꾸게 하는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번 사태가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금전적인 지원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할까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 부분은 일본이 단지 뭐 문재인 정부라든지 특정 세력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선 이제 정치권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겠지만 초당파적인 대응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번 기회가 이제 우리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산업계가 주로 대기업 위주로 돼 있던 부분에서 중소기업의 상생 구조를 만드는데 정책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고요. 뭐 중국 말에 그 있죠. 그 천하의 흥망성쇠는
필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들이 어떤 국가의 책임 또는 정치권의 책임만이 아니라 네. 결국 우리 시민이나 시민단체들이 나설 문제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일본에 대해서 일부 이제 그 일본이 노리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국론 분열 이걸 통해서 결국 우리 정부가 항복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또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일치된 대응을 통해서 일본의 어떤 의도를 좌절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그리고 최현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내용 분석을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